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특별편 중력파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중력바 말고 중력파로 다시 할게요. 아야 그냥 해. 중력바? 중력바가 뭡니까? 중력을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중력바. 중력 오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특별편인데, 네. 이거 너무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지루해 하시니까. 하셔도 돼요. 네. 자기소개는 한 주간 뭐 그런 거 안 하나요? 그런 거 없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특별편성.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중력파 관련돼서,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카페 회원이 지금 3만 명 넘었어요. 페이스북도 거의 10,000명 정도가 되거든.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네. 알아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지만 잘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중력파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독실이가 제가 아는 파는 뭐 에네르기파. 가장 보편적인 파죠. 네, 가메하메파. 에너지파. 네? 네, 가메하메파도 있는데. 가메하메파? 네.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력파 뭐 이거 하길래 저는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오히려 도희님은 관심이 있으셔갖고 막 기사도 그래요? 찾아보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 청취자분들도 물어보시지만 저도 또 어떤 과학적 주제나 문제점이 이제 뭐 들린다 아니면 기사로 나온다 그러면 저희 단체 채팅방에서 덕실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력파 이거 분명히 저희 지대넘녀 때 덕실님이 말해주셨는데 중력파 얘기는 안 했는데 중력 얘기만 있었어요. 중력파 얘기 안 했어요? 언급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 지나가면서 했겠지 뭐. 네네. 중력, 뭐 전자기력 이런 거 하면서 중력이란 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번 인터스텔라 할 때도 그 얘기는 다뤄주시지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이 사라졌을 때 지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냐, 직선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태양이 보이는 한 원운동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력의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다 이런 거. 네. 근데 제가 아주 초보적인 상태라는 걸 전제하면 기사를 이렇게 클릭하면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어떤 느낌에서 말하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숙지했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이게 왜 그렇게 큰 대단한 발견인지 전 세계에서 뉴스에서 보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네. 저희 단체 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일 이거 할 거니까 네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준비를 해오시고 많이 끼어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 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의 시선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희님이 딱 하고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해요라고 질문한 게 가장 핵심점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뭐라 대답하기 어려운 거야. 뭐라고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파악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기사 내용은.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인 건데. 네네.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죠. 제일 어렵죠. 이게 왜 중요한가? 다른 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미 알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우리 얘기하면 편하니까.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실제로 관측하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 그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을 거라고 우리가 다 믿었어. 맞을 거다. 거기서부터 쌓아올린 과학이 너무나 무수히 많으니까. 근데 그게 맞았다라는 걸 본 거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검출 능력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긴 거야. 우리가 오감만 갖고 있었는데, 시각, 촉각, 뭐 그런 것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의 감각이 더 생겼다. 정도의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예측됐던 거, 이론적으로만 예측됐었는데 실제 발견됐어. 그리고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더 확보됐어. 라고 해도 그게 왜 다른 것들보다 가장 우위에 있냐고요. 그 발견이 왜 세계의 발견이 돼요? 지금 최 대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긴 중요하지. 왜냐면은 현대 물리학 전체의 근간이 되는 게 상대성 이론이고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성 이론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걸로 하나의 또 강화 증거가 굉장히 결정적이지만 또 하나의 강화 증거가 들어간 거죠. 사실 세계 발견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발레가 나타났으면 진짜 세계가 되는 거예요.
현대성 이론이 틀렸다가 되면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맞다에 대한 어떤 직접 증거가 나온 거죠. 진짜 맞았다 이거야. 지금까지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전 세계 과학자의 99.9%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진짜 정말 맞았다. 그렇죠. 비꼬는 거 아닙니다. 비꼬는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네,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어제죠. 우리 기준으로 어제. 네. 그저께군요. 2월 11일, 16년 2월 11일에 라이고와 비르고 연구 협력단이 중력파 검출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라이고는 도대체 뭐고 비르고가 뭐냐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좀 전제로 깔고 가고 싶어요. 그 이해를 위한 비유를 할 거예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좀 왜곡된다든가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다큐멘터리,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개인이 만든 거 말고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주는 시각화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다 왜곡이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비유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의 한계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비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직접 만들어낸 비유, 하이젠베르크가 직접 만들어낸 비유들도 사실 그 안에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비유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고 들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수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제 전공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요? 그렇게 안 하면 불가능하니까. 그럼 일단 중력파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중력파가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이전에 지금까지의 중력파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까지 진행됐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이번에 어떻게 검출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3시간 강의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줄여서 30분으로. 30분. 오케이. 네. 그리고 나중에 과학할 때 더 보강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 M16 가서 나머지는 하시죠. 그러고 나면 아마 한 30초 정도로 이제 시작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지 뭐. 치사님 군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일단 중력파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왜곡되거든요. 질량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시공간이 왜곡되는 중력장이 펼쳐져요. 근데 중력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중력이 미치는 그 필드예요. 운동장 할 때 그 장이랑 같은 거예요. 네. 중력이라는 게 미치는 공간의 어떤 그게 가상의 공간이거든요. 그게 펼쳐진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비유를 하죠. 볼링공을 방방 위에 올려놨다. 혹은 매트릭스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매트릭스에 그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꺼지잖아요, 아래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2차원적인 평면이 아래로 움푹 꺼지는 것처럼 질량 덩어리가 있으면 시공간이 그 근처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흔히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뉴턴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뉴턴도 중력을 얘기하고 아인슈타인도 중력을 얘기하는데 뉴턴은 그냥 힘으로 생각한 거야. 끌어당기는 힘. 원격 작용. 그렇지.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휘어진 공간. 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변에 돌고 있는 가벼운 물체들이 그 사이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뉴턴은 최 사장의 머리와 독실이 머리가 있으면 두 머리가 서로를 당기고 있는 그냥 당겨요. 네. 이유는 사실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걸 설명한 거죠. 네.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변의 공간이 왜곡돼서 머리가 너무 커서 그 매트리스 위에다가 볼링공을 하나 올려놓고 그 한 5cm 옆에다가 탁구공을 올려놔요. 그럼 탁구공이 매트리스가 꺼져 있으니까 그쪽 굴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중력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더 크면 클수록 빨려 들어가는 그 힘이 큰 거죠. 힘이 커진 거죠. 공간이 많이 왜곡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비슷한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는 설명했는데 중력파라는 게 설명이 안 됐어요. 파? 중력파. 우리가 검출한 건 중력파거든요. 그럼 자석을 생각할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실험했잖아요. 자석 위에다가 반드시 유리를 깔고 그 위에다 이제 철가루를 살살 떨어뜨립니다. 유리를 왜 까냐면 유리를 왜 까냐면 그거 안 하고 떨어뜨리면 그 자석이 철가루가 붙은 걸 떼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유리를 깔고. 저희는 책받침도 괜찮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자기력 선의 모양이. 그런 식으로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이 펼쳐져요. 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의 필드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가 없어요. 장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제 자석을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해요. 항상 우리의 핵심이 이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장이 아름답게 펼쳐진 상태 그대로인데 자석을 움직였어요. 그럼 자기장이 변하겠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주변으로 변화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석을 내가 움직이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일시에 팍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요. 자석을 움직였네, 회전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회전시키는 거에 대한 정보, N극과 S극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빛의 속도, 전자기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자기장의 변화가 파동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되어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전자파라고 불러요. 네. 비슷하게 질량이 변하면 중력장이 변할 겁니다. 이게 왜곡된 거. 매트릭스 위에다가 공을 올려놨다가 볼링공을 올려놨다가 그걸 쑥 내가 꺼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푹 꺼져 있었던 매트릭스가 복원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주변으로 중력장의 변화가. 네. 그거를 중력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매트릭스 위에다가 볼링공을 올려놨다 그냥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복원되겠죠. 네. 복원되는 게 퍼져나가겠죠. 옆으로. 그걸 중력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라텍스 베개 위에 그게 있다가 쏙 빠지면 걔가 뿅 하고 튀어 오르면서 약간 물결이 치겠죠. 그쵸. 물결은 아닌데, 그러니까 뿅 하고 원격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꺼내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시간이 걸려요. 푹 하고 올라오고. 사실 그러면 볼링공을 저쪽에 있다가 내가 확 하고 꺼냈어요. 거기서 1m 떨어진 곳에 내가 누워 있었으면 꺼내는 순간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약간 뭐 0.2초, 0.1초 후에 꺼내진 거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작은 볼링공은 못 느끼겠지만 엄청 큰 거야, 볼링공이. 네. 그게 내 1m 한 10m 옆에 있다가 누가 그걸 기중기로 싹 들었어. 네. 그 뭔가 나한테 전해진 게 있겠죠. 그렇죠. 출렁하는 게 출렁하는 게 그 퍼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중력파라고 그 출렁거림의 느낌. 네. 이제 알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질량 덩어리로 인해서 찌그러져 있던 시공간이 질량 덩어리가 갑자기 움직이든가 아니면 질량의 일부가 증발해서 사라진다면 사실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시공간의 찌그러짐이 달라지겠죠. 아까 많이 찌그러졌던 게 덜 찌그러졌어. 그러면 그 찌그러짐이 퍼져나가게 돼요. 주변으로 쫙 하고. 그거를 우리가 중력파라고 부르는 거죠. 또 이런 거. 물 위에다 배를 띄울게요. 네. 그 다음에 거대한 신의 손이 그 배를 확 끌어올렸어. 그러면 주변으로 배가 있었던 공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물결이 치겠죠. 네. 그게 쭉 퍼져나갈 거예요. 동심원 모양으로. 차오르서 한 100m 바깥에 내가 튜브에 있었으면 뭔가 출렁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중력파예요. 그럼 뭐를 봐야 되냐면 중력의 변화를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중력은 변화가 없어요. 중력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양이 지금 핵융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태양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벼워지는 게 너무 미세하고 그 미세한 거를 우리가 파도로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0.1g씩 조금씩밖에 안 따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는 전혀 눈치챌 수 없다. 그렇죠. 나와 힘이 약해지는 걸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그 검출 이전에 중력파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찌부러져 있는 공간은 우리가 검출하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 찌부러진 공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찌부러졌는지 안 찌부러졌는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원래 이랬던 것 같은 거야.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찌부러져 있다가 그게 펴져야 돼요.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검출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량을 어떻게 없애냐는 거예요. 질량을 어디로 그러니까 아까 신의 손이 그 매트릭스에서 볼링공을 들어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질량을 어디로 들어 올릴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질량을 갑자기 없앤다는. 네, 없애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치우는 건 되겠지만. 그러니까 살 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죠. 사실 살 빼는 게 힘든 이유가 이거 같아요. 질량은 들어 올리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질량의 어마어마한 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검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중력파는 상호작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량은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중력파 자체도 약한데 그 중력파와 상호작용을 해야 우리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자체가 없어요. 자연계 4가지 힘 중에 중력이 제일 약하거든요. 얼마나 약하냐면 전자기 상수에 비해서 중력 상수가 10의 39승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유, 엄청 작은 거네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큰 거 아닌가? 큰 건가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손가락만한 자석 2개가 있으면 근처에 가면 턱 하고 붙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중력은
지구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과 나도 무겁잖아요. 우리 둘 사이의 힘이 그 자석의 힘보다도 훨씬 약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가끔 보면.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렇죠. 자석은 요만해. 콩알만한 애들이 탁탁 가서 붙어. 근데 나랑 최 사장은 상당히 무거운 덩치 2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석처럼 턱턱하고 안 붙잖아요. 그치? 원래는 붙어야 되는데. 그치? 약간 붙은 것 같은데? 최 사장만한 자석과 나만한 저만한 자석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콱 하고 붙어가지고 떨어뜨리기 힘들 거예요. 그쵸. 근데 중력은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검출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저 멀리에다가 골프공을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10km 바깥에서 그 물결을 검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뭐.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면 눈으로 봐서 골프공이 들어가는 걸 관측하는 게 아니고 그 10km 바깥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 파도가 치는 걸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왠지 감지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네. 힘든 거구나. 많이 힘들어.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공전하는 쌍성이 있어요. 별 2개가 서로 이게 공전을 하고 있어요. 서로. 네. 그러면 이제 쌍성이 중력파를 방출하겠죠. 왜냐하면 중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움직이잖아요. 아까 자석이 움직이면은 주변에 자기장이 달라지듯이 네. 얘네들이 중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서로 회전을 하고 있으면 주변으로 뭘 움직여야 되냐 중력파를 방출을 해야 돼요. 요걸 상상하기 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아주 길쭉한 핫도그가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락모락 김이 전체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그 김을 이제 중력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 핫도그를 뱅뱅 돌려보는 거지. 가운데를 딱 꽂아가지고 얘가 팔랑팔랑 프로펠러처럼 돌리면 젓가락에 꽂아서. 그렇지. 그럼 김이 모양을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야. 그걸 어떻게 중력장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상상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네, 굉장히 마음대로 상상하십시오. 외국이 좀 더 큰 비유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퍼져나가는 거니까. 장난 아니다. 아무튼 네. 무거운 애 둘이 서로 공전을 하고 있으면 중력이 계속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원이, 질량이.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중력파를 방출을 해야 돼요. 변화를 계속 방출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를.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잃어요. 중력파라고 하는 어떤 파동을 방출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점점 에너지를 잃고 가까워져야 돼요. 공전하고 있는 애들이 점점 가까워져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거리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지. 그렇죠. 질량을 잃어버리거나. 서로 뱅뱅뱅 돌고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뭔가를 방출하니까 에너지를 잃고 점점 가까워지고 공전 주기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빨라져요. 그냥 이거는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시면 돼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둘이 좀 더 가까워지고 둘이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관측했느냐? 죄송한데 중력파가 방출되면 방출될수록 중력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뭔가 그 E는 MC 제곱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에너지가 방출되려면은 무엇인가 실제로 어떤 에너지에서부터 다른 에너지가 방출된 거거나 하면 질량이 줄어들어서 에너지가 방출된 거거나 어쨌든 중력파가 나가려면은 뭐가 있긴 있어야지. 중력파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무튼 간에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빨라져요. 네. 그러다 쿵 하고 부딪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4년 동안에 관측을 해봤더니 원래 8년 주기였는데 걔가 0.000414초가 감소한 거를 발견했었어요. 이전에도. 간접진 거예요. 그냥 회전하고 있는 애가 주기가 감소할 이유가 없는데 4년이 지나니까 4년 전에 비해서 0.000414초가 감소했네. 그럼 여기선가 무언가 에너지가 빠져나갔네. 그럼 그게 중력파겠구나라고 간접 증거는 있었어요. 언제? 그게 이전까지. 지금 이번 발견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가능했어.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잔잔한 호수에 골프공을 반만 담궈요. 네. 그 다음에 1시간에 0.001mm씩 꺼낼게요. 네. 시간당 0.0001mm씩 꺼내는 거야. 그러면 제가 10km 바깥에서 망원경으로 보면요.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4시간 후에 봤더니 얘가 서서히 꺼내지는 게 보여. 네. 그죠? 이거는 간접 증거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구나. 점점 꺼내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봐봐요. 골프공을 확 하고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결이 치면서 축 퍼져 나오겠죠. 네. 그럼 1시간에 0.0001mm씩 꺼내지고 있는 거에 의한 물결이 있겠죠, 사실. 실제로는 있어요. 있겠지. 제가 그 물결을 발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직접. 네. 직접 검출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이 10km 떨어진 곳에 나의 이 해안에 치고 있는 그 물결을 보고 싶은 거야. 골프공을 꺼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할 수 있나?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한 게 더 신기해. 자, 어떻게 검출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랙홀 같이 엄청난 질량을 가진 쌍성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공전하고 있어요. 두 블랙홀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걔네 그 중심부의 질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태양이나 이런 거에 비교를 해본다면. 네. 예, 그런 애들이 가까워지다가 점점 서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가까워지면 세상의 모든 물체는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가공동량 보존 때문에. 그래요? 회전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파를 점점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백 킬로까지 가까워져요.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애가 수백 킬로 간격을 두고 회전을 하다가 결국엔 충돌하면서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그때 질량이 어떻게 변할지, 그때 중력파가 방출된다면 어떤 식으로 방출될 건지 그 패턴에 대한 것들이 이론적으로 계산은 다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질량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이걸 어떻게 계산했죠? 이과는 어마무시해 정말. 상대론적인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한 이론적인 관측은 돼 있고 그걸 패턴을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관측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단순히 질량이 합쳐지는 거면 중력파가 거의 없어요. 서로 회전하다가 합쳐지는 경우는 사실 큰 멀리서 보게 되면 그냥 중력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중력원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의 경우엔 충돌하면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질량이 증발을 해요. 아까 말한 그 이야기에 나타난 거예요. 질량이 증발해. 얘네들은.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까 볼링공을 친 데서 확 꺼내면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질량이 확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량이 사라지는 게 바로 뭐냐면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에 질량의 일부가 확 사라집니다. 태양같이 천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관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침대에서 볼링공을 호수에서 골프공을 확 꺼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시간당 0.00001mm씩 꺼내면 그거는 파도가 거의 없는데 골프공을 혹은 볼링공을 확 꺼내면은 나름 파도가 좀 치겠죠. 근데 그걸 문제는 100km 뒤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파도가 약해져 있겠죠. 그렇지. 아무튼 간에 그나마 확 꺼내는 게 바로 블랙홀의 충돌인 거예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예. 계산하셨다고요? 대충,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밀도를 갖고 계산해봤어요. 뭘로? 속상하다. 그냥 계산, 그러니까 정밀도로 공개가 돼 있으니까. 아이폰 계산기로. 아이폰으로 했어요. 호수는 평면이니까 훨씬 더 사실 더 작아지는데, 실제로는 이제 3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골프공을 갑자기 2cm를 확 꺼냈다고 가정을 했어요. 네. 골프공을 2cm를 확 꺼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파도가 치겠지? 파도의 높이가 2cm짜리가 막 치겠죠? 그렇지. 파도 탈 수 있고. 꿀렁꿀렁. 그거를 어디서 관찰한 셈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관찰한 셈일까요? 어디서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발생했겠냐고. 이번 발견이? 네. 한 5억 킬로미터 뒤에서? 막 불러보자. 저는 한 1000km 생각할 줄 알았는데 5억이라고 해서. 서울, 부산 정도 아닙니까? 지금 이제 깡 선생님 뭘 말했냐면 부산에서 2cm의 골프공을 확 뺐어. 네. 그때 그걸 서울에서 관측한 정도 한 350km, 300km 바깥에서 관측한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도희님은 어이없게도 5억 킬로미터 바깥에서 골프공을 2cm 뺐을 때 관찰한 수준이 아닐까. 김도희님은 또 인도 철학을 했기 때문에 호방하지요. 좀 호방하거든요. 네. 대단하네. 일단 크게 부르면 호방한 거야? 알았어, 너는 10억. 거기 기본으로 억 단위니까 인도는. 그러네요. 근데 김도희님이 훨씬 가까워요. 아, 진짜? 김도희님도 훨씬 멀어요. 20경 킬로미터 바깥에서 20경이요? 2cm 뺀 걸 관찰한 거예요. 말하자면. 수면에서 골프공을 2cm를 확 뺀 거를 20경 킬로미터에서 지구에서 화성 거리의 26억 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떨어진 곳에서. 근데 이거 지구에서 관찰해내는 거죠. 그 눈으로 보고 제가 빠져나왔는데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물결을 감지한 거예요.
아니, 저는 한 150km만 운전해도 등골이 술수가 죽을 것 같은데 20경 킬로미터예요, 그게? 20경 킬로. 제가 계산했을 땐 그래서 그러니까 좀 무리가 있는 계산이긴 한데 1대1 대응은 힘드니까. 근데 화성까지 지구에서 화성까지 바다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파도가 안 치는 바다예요. 네. 화성에서 2cm를 확 이게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지구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물결이 굉장히 약해져 있겠죠. 그걸 관찰하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 화성에서 2cm짜리 물결이 지구에 도착할 때 얼마나 작아지겠어. 근데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에 26억 배 떨어진 곳에서 2cm짜리 파도가 지구에 도착한 걸 감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성까지 안 가겠습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갑니까? 이건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막 갖다 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cm짜리 골프공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센 폭발이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걸 관찰하려면 볼링공을 확 꺼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2cm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사실 커다란 폭발이었어요. 펄서 쌍성계, 그냥 중성자별 둘, 혹은 블랙홀 둘이에요. 블랙홀 둘이 서로 회전하면서 중력파를 방출한다고 했죠. 네. 얘네가 점점 에너지를 잃고 가까워지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나의 블랙홀이 됩니다. 네. 그때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면서 질량의 일부가 날아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이번에 분석이 완료된 GW150914예요. 이거 뭐냐면 15년, 작년이에요. 15년 9월 14일에 있었던 폭발이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분석한 거지. 그러니까 그 천문학 하시는 그 훌륭한 학자분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구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검출이 되는 게 작년 9월 14일에 있었어요. 그 검출이 됐어요. 네. 그게 지구로부터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 질량의 36배 하나는 또 하나는 태양 질량의 29배의 무거운 블랙홀 두 개가 쾅 하고 충돌하면서 태양 질량의 62배, 62배가 됐습니다. 그럼 36배, 29배가 합쳐져서 62배가 됐다는 거는 태양 질량의 3배가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태양 질량이 덧셈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그렇죠. 덧셈 뺄셈.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질량이 증발해야지 이걸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저는 2cm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태양 질량의 3배가 되는 게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럼 E는 mc제곱에 의해서 그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왔겠죠.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그 순간에 우주에 있는 모든 별, 모든 은하들이 방출한 에너지를 모두 합한 거에 10배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감마선 폭발이 그 정도예요. 모든 우주에 뭐 무한히 많은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 합한 거에 10배 정도의 에너지가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에 탁 튀어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력파가 너무 작아. 그런 전 우주적인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이런 우주에 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뭐 무수히 많이 일어나죠. 무수히 많이 일어나죠. 일어나겠죠. 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아니 최소한 1년에 3-4건 이상은 우리가 검출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정밀도가 쩌는 그 자가 있어야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태양 3개만큼의 질량이 사라졌던 그 중력파가 지구에 도달할 때 왜곡된 시공간에 크게 있잖아요. 네. 시공간이 왜곡되는 게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파도처럼 파도처럼 혹은 이제 그 더운 여름날 아지랭이 피는 거 보시면 돼요. 네네. 그 흔들흔들 거리는 것처럼 시공간의 왜곡이 정말 간신히 검출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력의 변화가. 그러면 라이고라고 하는 게 뭐고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관측을 했느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일단 라이고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의 약자예요. 레이저, 인터피어로미터, 그라비테이셔널 레이저. 나는 이거 하이텔 동호회인 줄 알았어요. 라이고 해가지고. 하이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모양이 뭐랑 똑같게 생겼냐면 저희가 마이클슨 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 간섭계랑 똑같아요. 굉장히 커다랗게 니은자 모양으로 혹은 L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죠. 양쪽에 동시에 하나는 쉽게 말해서 남북 방향, 하나는 동서 방향으로 4km짜리 거울을 설치한 거예요. What? 레이저 하나 반사판을 설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하나는 4km? 4km. 경로가 4km야 그냥 경로가. 하나는 남북 방향으로 4km를 갔다 오고 하나는 동서 방향으로 4km를 갔다 와요. 네. 근데 이걸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공간이 왜곡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간의 왜곡이 중력파가 딱 도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동서방향으로는 살짝 줄어들고 남북방향으로 살짝 늘어나. 그 다음에 중력파가 지나간 다음에 남북방향으로 다시 살짝 줄어들고 동서방향으로 살짝 늘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공간의 왜곡이 있었으니까. 네. 공간의 왜곡이 싹 지나갈 때 하나가 동서방향이 살짝 줄어들면 남북방향으로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남북방향이 살짝 줄어들고 동서방향이 살짝 늘어나는 식으로 길이가 살짝 달라져요. 네. 그럼 그걸 검출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간단하네. 간단하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특이하게 검출하네.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가로를 재고 세로를 재면 되잖아요. 재고 있어요. 재고 있는데 네. 그 길이 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왜곡되면 자도 왜곡되니까. 그럼 우린 뭘 보는 거냐면 이 길이가 4km 정확히 4km거든요. 그게 다른 하나보다 잠깐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순간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은 그러면 사실은 지축이 변하는 거나 지구가 계속해서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다 걸러내는 거지.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정확해요.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 자가 4km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하자면 네. 4km짜리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라이고? 문방구에 있어. 문방구? 개미 문방구? 그게 이제 라이고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봤는데 딱 보니까 무슨 야구장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1루 2루로 이렇게 쫙 하듯이 뭔가 도로 같은 게 쫙 있어요. 그리고 무슨 벌판인데? 그 양쪽의 길이 변화를 재는 거예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잠깐 길어졌다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라고? 네. 도로가 아니고? 그게 아니 이제 진공 상태고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4km를? 네. 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고가 어디 있는지랑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변하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난 불가능한 것 같아. 뻥 같아.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태양 질량의 3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내는 에너지의 10배를 순식간에 방출한 애가 10억 광년을 지나서 지구로 도착할 때쯤 시공간이 왜곡되거든요. 네. 그때 어느 정도의 길이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km 중에. 너무 괴롭히려고 10억 경분의 1 밀리미터. 너무 막 부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라이고의 정밀도는 양성자 하나 크기의 10,000분의 1을 검출해내요. 일단 양성자 혹은 원자 크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와닿는 거야. 원자 하나 크기의 길이가 변하는 거를 검출해내는 거를 넘어서서 원자 크기의 10,000분의 1 정도의 길이 변화를 검출하는데 안 와닿으니까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또 지구에서 화성 가까울 때 거리 정도 되는 자의 길이가 1mm가 변하는 거를 검출한다. 이해가세요?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1mm가 변하면 그걸 검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가능한가? 근데 그거의 1조 배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불가능한 것 같지. 개미 같은 게 막 지나가도 얘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그걸 어떻게 걸러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에서 자가 1조분의 1mm가 움직이면 그걸 검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 주변에 자동차가 우웅 하고 지나가면 그 진동이 지진처럼 얘한테도 인식이 될 거라고. 그 중력파 때문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과학자들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개를 설치한 거예요. 2개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야.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인 사건이니까. 라이고가 2개예요, 그럼? 라이고 2개예요. 그래? 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 검출이 어떻게 됐느냐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관측을 어떻게 했느냐. 그 라이고가 2개예요. 최 사장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그게 뭐 위에서 개미가 지나갔는지 자동차가 지나갔는지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거에 진동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게 4km 길이에서 양성자 크기의 10,000분의 1의 길이 변화를 감지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는 저벅저벅 그 발자국만으로도 몇 미리씩 흔들리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2군데 라이고를 만들었는데 루이지애나에 하나가 있고 워싱턴에 하나가 있어요. 워싱턴 주에. 그래서 하나는 미 서부에 하나 있고 서해안에, 하나는 남해안에 있거든요. 그 플로리다보다 더 이렇게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 2군데가 한 3,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개 동시에 만들어 놓습니다. 2개를. 그리고
예를 들면 지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그치. 동시에 나타나는 지진은 없죠. 퍼져나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우주에서 발생한 이벤트라면 동시에 도착하겠죠. 워낙 거리가 머니까. 네.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저쪽에서 말하는 사람의 파형이 똑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 언제나. 가능성이 있죠. 언제나.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멀리 떨어진 한 3,000km 떨어진 곳에 똑같은 CCTV를 2개 딱 달아놨어. 네. 그렇지? 근데 그게 우연히 똑같은 사람이 싹 지나가서 찍힐 확률은 없다 이거야. 너무 낮다는 거죠. 언제나 없는 건 없어요. 사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공간이 왜곡된 게 둘 중에 하나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왜냐면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라이고 리빙스턴을 지나서 라이고 햄포드에 있는 것까지. 라이고가 2개잖아요. 리빙스턴에 있는 걸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라이고 햄포드에 도착하는데 시간 차이가 0.007초가 걸렸어요. 실제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그 정도가 걸려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수정했겠네. 뭐냐면은 시공간의 왜곡이니까 시간에 의한 왜곡도 다 조정하고.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왜곡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크기가 팡 하고 한번 치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공간에 뭐 시간의 왜곡은 거의 없다고 치고 길이의 왜곡이 여기서 관측되고 그 다음 여기까지 관측때까지 걸린 시간이 0.007초였고 그게 정확하게 빛의 속도랑 일치하더라. 이거는 근데 너무 강력한 증거이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당연하지만 사람이 걸어간다든가 개미가 걸어간다든가 하는 거를 막기 위한 초정밀 장치들을 만들죠. 당연히 진공 상태로 4km를 만들고 원자 크기의 10,000분의 1을 검출한다는 건 원자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공간 자체를 공중에 띄워야 돼요. 걸어다니는 게 저벅저벅하는 진동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네. 그 공간 자체를 공중에 띄워놔요. 땅 속에 파묻고 그걸 공중에 띄워놓는 거야.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갖게 해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노이즈 잡음이 들어와요. 그죠?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작년 9월 14일에 있었던 검출을 지금까지 그 노이즈를 제거하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발견했다. 이거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이 정도 시간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교차 검증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EU에도 이제 비르고가 있었는데 그 팀, 거기는 정밀도가 이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검출을 사실 못했고 못하는 수준이었고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중에 그 연구진들도 같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협력을 해갖고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라이고와 비르고 연구 협력단이 발표를 했다. 그래서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고려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이고가 무슨 하이텔 동호회 이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측정 기구고 그쵸? 이게 지구상에 한 3,000km 떨어진 곳에 2개 정도가 딱 있고 그게 어떤 신뢰도가 어느 정도였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정밀도가 충분한 수준이다. 그냥 그 적어도 4대강보단 쓸모가 있네요. 그게. 자, 볼게요. 그 좀 이따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이고에는 이제 미리 어떤 유형의 블랙홀이 충돌하면, 이제 뭐가 충돌할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스핀이 어느 정도 되는 블랙홀이 충돌하면 어떤 식의 중력 파형이 생겨날지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갖고 저장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관측된 애가 미리 계산된 값과 비슷한 게 있는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의 일치하는 애까지 찾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다양한 외계인들의 몽타주를 미리 그려놨어요. 근데 그 몽타주가 극사실주의 몽타주야. 사진 같아. 근데 딱 봤더니 내가 분명히 사진으로 봤던 애랑 진짜 똑같은 애가 앞에 딱 나타난 거야. CCTV에 그 빛의 속도 간격으로 딱딱 찍혔는데 그놈들이. 내가 미리 찾고 있던 그 여자야. 똑같이 생겼어. 사진이랑. 근데 이제 잡음일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언제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연히 똑같게 생긴 외계인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5.1 시그마라는 얘기가 여기 지금 나와요. 네, 그거 들었어. 기사에 나오더라고. 우연의 확률이 590만 분의 1이고요. 자주 발생하네. 이제 보통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5시그마 이상이 되면 이제 과학적인 증거로 인정을 하는 관례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이게 우연히 두 군데에 0.007초 차를 하필이면 가지고 이런 파형이 똑같게 나타나는 노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너무 590만 분의 1이다.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이 확률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훨씬 먼 곳에 또 하나의 라이고를 건설하면 돼요. 그렇네. 그죠? 그래서 사실 인도에다가 라이고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다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유치 안 합니까? 네, 말이. 사드 대신?
그거 진짜 내 말이고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할게요. 네.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정리를 하자면 우주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질량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질량 변화로 인한 시공간의 변화, 그 왜곡이 빛의 속도로 지구에 달려왔는데 그걸 중력파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 중력파로 인한 시공간의 변화가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작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한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걸 말도 안 되는 정밀도의 자로 잰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말도 안 되는 걸 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는 이제 칸트가 틀린 것 같아. 또 갑자기. 칸트가 이제 시공간이 범주 외적인 형식의 범주잖아. 시공간이라는 건 내 어떤 안에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제 그만 갖다 붙이시고요. 난 정말 이걸 보면서 그걸 생각했는데. 이 정도의 신뢰도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지성들이 혹은 자아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공통으로 인식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제 의의로 들어갈게요. 중력파 발견의 의의. 일단 과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최초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했다. 저 망원경으로 보면서 탁구공이 떠오르는 걸 본 게 아니라 그 탁구공이 떠오른 거로 인한 물결을 관측한 거죠, 말하자면.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걸 최초로 관측을 했고 또 뭘 봤냐면 블랙홀 쌍성계잖아요. 블랙홀 두 개가 서로 이제 뱅뱅 돌고 있었던 쌍성이 충돌해갖고 하나가 되는 순간을 최초로 관측을 한 거예요. 빛이 온 게 아니고 중력의 변화로 왔으니까. 그걸 최초로 관측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블랙홀은 빛을 쏠 수가 없잖아. 빛이 나와요. 그래요? 블랙홀에서 이제 호킹 복사도 일어나고 블랙홀 주변에서 강착 원반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빛이 못 나오는데 바깥 쪽에 뜨겁게 달아오른 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충돌을 관측한 게 있고 사실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편 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주의 원리. 그리고 이거 보편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을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우주의 비밀이라고 하는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보편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 이전까지는 간접 증거였다면 이번에는 직접에 가까운 증거를 찾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자기파로는 못 보던 우주를 중력파로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뱅 이후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주가 개였어요. 그 전까지는 우주에 빛이 가득 차갖고 불투명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로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못 보냐면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의 우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막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이제 우주의 탄생 부분을 들으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중력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중력파는 계속 투명하게 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력파를 볼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38만 년 이전 정말 우주의 초기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어쨌든 반응도 잘 안 하니까. 반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불투명해서 빛이 직진 못하던 시대에 빛은 직진 못하지만 중력파는 직진을 했거든요.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또 훨씬 더 쩌는 어떤 정밀도를 가진 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우주에 대해 탐색할 때 중력파를 이용한 탐색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태양 내부의 모습은 우리가 관측이 안 되죠, 당연히. 태양 표면이 이렇게 빛덩어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었는데 불투명하고 안 보이니까. 근데 중력파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쑥쑥 뚫고 나와요.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검출하기도 물론 힘들기는 해. 근데 적어도 우리가 끝내주게 정밀한 자로 잰다면 항성의 내부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유, 그렇구나. 말하자면 가시광선 망원경을 쓰다가 천체 망원경이 이제 전파 망원경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중력파 망원경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라이고가 엄청나게 커져야 될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커져야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작아지든지. 아주 먼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원자 크기의 10,000분의 1에 지금 그 변화를 감지하잖아요. 네. 그럼 라이고가 만약에 4kg가 아니라 400m짜리 팔을 가지고 있었으면 10만 분의 1 정도를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정밀도가.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자를 만들든가. 네. 원래 컴퓨터도
작아져 봐야 얼마나 작아지겠냐 생각했을 거예요. 애니악 시대에는. 그렇지. 지금은 우리 휴대폰에 있는 게 뭐 애니악의 뭐 수천만 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보통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나아갈 길. 미국의 어드밴스드 라이고, 이게 어드밴스드 라이고예요. 네. 기존의 라이고는 이거 검출 못했어요. 정밀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무것도 관측을 못하다가 어드밴스드로 한번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좋아지겠죠. 미국은 이제 쩌는 거예요, 진짜.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비르고가 이제 올해 가동을 합니다. 재가동을 해요. 기존의 비르고는 이거 관측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고 2016년부터 어드밴스드 비르고로 재가동을 하고 있고요. 할 거고요. 일본은 비스포리안 또 카그라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카그라라고 있어요. 일본은 만들려고 하죠. 영국, 독일도 후쿠시마만 먼저 처리하지. 영국, 독일은 지오 600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가 또 있어요. 이번에 민감도가 부족해서 탐지 못했거든요. 얘네들도 업그레이드 하겠죠. 인도는 인도 기술을 순수한 인도 기술은 아니지만 그 미국의 라이고 인디아 지부를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이거 검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연구 결과는 완전히 공개되거든요. 그럼 한국의 과학자들도 그 결과를 받아다가 같이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했던데?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참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까 4km 거리에서 원자 크기의 양성자 크기의 10,000분의 1의 길이 변화를 감지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이 초정밀 기술이 미국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초정밀 기술이 우리나라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고 해볼 만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미국도 2010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라이고는 그 정도 기술이 안 됐고, 네. 말하자면 비르고도 그게 안 됐었고, 지오 600도 안 됐었거든요. 그 유럽 기술이 안 됐었고 미국만 성공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미국은 2개나 갖고 있었지. 천조국이시니까요. 천조국이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일단 하드웨어로 접근을 하자면 그 정도의 초정밀 연구 시설을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요.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공업에 있어서도 엄청난 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뭐 항상 뭐 예산 문제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러운 건 연구 환경이거든요. 미국이 이거에서 그래서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왜 안 했겠어. 사람들이 결국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어? 이게 왜 인류에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 오케이, 예산 줄게 했어요. 하나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죄송한데 미국 저기 서쪽에 하나 만들었는데 저기 남쪽 끝에도 하나 만들어서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하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예산 줄게, 만들어봐.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는 게.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기술. 사실 이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해요. 미국이 어떤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냐면 전파를 가지고 전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파형을 가지고 저 200km 바깥에서 지금 저쪽에 이제 레이더를 갖고 탐지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전투기 기종인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10km 바깥에서 누군가를 망원경으로 봤는데 피부밖에 안 보여. 그 피부 톤을 가지고 누군지를 맞추는 기술이 있는 거야. 대단한데? 근데 그거는 망원경의 성능이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넘사벽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근데 뭐 부러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으니까. 어떤 경제적 차이나 환경적 차이를 무시하고서 우리가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하려고 하잖아. 일본이 지금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카그라가 그래서 다음번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쌍성기의 폭발이 있겠죠. 네. 그걸 검출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추진하면은 많은 그 시민들 반대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적인 문제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있으니까. 땅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뭔가를 하는 건데 그래도 4대강보단 낫네. 어쨌든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다루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동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결국 앞으로 먹고 살려면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 자원도 없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어떤 인프라
를 깔아주는 차원에서 이런 시도는 있어야 된다고는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면 슈퍼카를 왜 안 만드냐, 혹은 랠리에 참가를 안 하냐. F1에 굳이 참가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양산차만 잘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그 레이싱에 참가함으로써 얻은 기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연구단지, 초정밀 연구단지를 건설하면서 얻는 노하우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 로켓 기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네. 사실 달까지 보내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로켓을 뭐하러 쏘냐, 우리가 대륙간 탄도탄 만들 거야, 이렇게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봄으로써 얻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 나라는 저 정도의 초정밀 제어 기술을 비롯한 이런 기술이 있는 나라구나라고 하면 그게 사실 강국이라는 거에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못 만들 게 뭐 기술적이거나 이제 자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중력파 이해했다. 이해한 건가? 예.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죠? 네,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제 침대 위에 떨어진 볼링공.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현대과학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관측했다라는 어떤 의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과학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또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상대성 이론 다뤘던 그런 저희 팟캐스트 방송들, 그 독실님께서 하셨던 그 명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걸 한번 들어보셨으면 사실 이번에 기사도 대충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특별편 마치도록 하고 짧게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다룰 거니까 느긋하게 우주 시사 우주 시사 방송 무수히 많은 시사를 제쳐두고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바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